이제 저당권 실행 방법은 원칙적으로 이제 민사집행법 경매, 흔히 말하는 담보권 실행 경매,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미 경매하는 방법이요. 근데 이 경매 절차가 워낙에 장기고 번거롭다 보니까 경매 절차는 이제 민법 시험을 출제가 안 되고 간혹 가다가 중개사법 실무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무 시간에 배우겠지만 절차가 워낙에 번거로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제 정리정돈 원칙은 담보권 실행 경매, 이미 경매하는 것이 원칙적인 저당권 실행 방법이다. 요거는 주된 특징이 집행 권한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경매하면 되니까. 그 대신 이제 이 경매 절차가 워낙에 번거로우니까 유저당 특이하게 허용될 수는 없는가? 이게 논란이 되는데 유저당은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또는 변제 계약 도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두 사람이 맺는다 말은. 예컨대 내가 변제에 1억 원 변제 못하면 내 2억짜리 건물로 대신 소유권 넘겨줄게. 1억 원 변제 못하면 저당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직접 채권자가 취득한다. 이런 걸 줄여서 우리는 한마디로 압축을 시키면 대물 변제의 예약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1억 원 대신에 2억짜리 건물, 대물 원래 급부에 가늠해서 다른 물건으로 대신 변제할 것을 미리 약속했으니까 예약. 또는 아예 번거는 경멸자 긋지 말고 이 건물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 가지고 채권 회수하기로 하자. 이런 거를 임의 환가의 약정 거래로 이 두 가지를 싸잡아서 오늘 유저당 번거는 경멸자 긋지 말고 이건 네 가져라.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해서 매각대금 채권 회수하자. 얼마나 편리하냐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유저당 그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거하고 토시는 안 틀리고 똑같은 것을 우리는 질권은 시험에 안 들어가지만 유질 계약 이렇게 하죠. 근데 유질 계약은 채권자 폭리를 규정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 339조에서 엄격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어. 유질 계약은 채권자가 폭리 취할 수 없다. 저당권을 질권으로 바꿨을 때 유질이라 그래요. 그런데 유저당의 경우에는 금지 규정이 민법에 없다는 거야. 따라서 유저당을 과연 허용할 수 있는가? 이게 논란이 되는데요. 요거는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저당은 우리 민법상 허용될 수 있다. 유저당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리 이야기를. 따라 유질 계약은 무효지만 유저당은 유효니까 시험에 나오면 구별해서 문제 푸시는 거.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있다는 거. 지금 유질 계약은 채권자 폭리를 규정해서 금지시킨다 하는데 유저당은 그러면 채권자가 폭리 취할 가능성이 없는가? 오히려 유질 계약보다도 유저당이 폭리 가능성이 훨씬 커요. 질권은 객체가 동산이죠. 폭리 취하면 몇 푼 안 되지만 요건 1억 대신에 2억짜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저당권에 넘어가니까 폭리를 취해도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다. 특히 대물변제 이하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저당은 허용되는 걸 보는가?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이 경우에 이제 이런 대물변제 예약을 맺게 되면은 채권자는 저당권자는 이자 약속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통상은 예약했다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로 바뀌느냐? 가등기 담보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아까 가르쳐 준 것처럼 이게 이제 가등기 담보가 되면은 특별법인 가담법이 여기에 적용이 돼요. 그러면 아까 가르쳐 준 것처럼 가담법에 가면은 얘가 이제 변제 안 하면 가등기에서 얘가 본인께서 소유권 취득할 건데 본인께 하려면은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청산금을 얘한테 지급토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정리정돈 대물변제 이야기에 있어서 예약했다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가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담보가 되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가등기 담보가 규제 따라 청산금을 채무자 지급해야 되니까 폭리가 가담법에서 규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 만약에 이 사람이 법을 좀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등기를 안 해버려. 왜냐? 가등기가 경료가 안 되면은 가등기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가담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가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가담법에 적용이 안 되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또 폭리를 규제하는 규정이 우리 민법에 있어요. 나중에 저 나오지만 민법 607조, 608조에서 이 경우는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 적용이 안 되니까
민법 규정에서 폭리가 또 규제가 돼요. 해서 대물변제 예약 등의 경우에는 가담법에 의해서 또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채권자 폭리가 충분히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허용해 주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 과정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지 가담법이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 나머지 거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가로쳐서 한 번에 쓰였는 거는 또 이런 걸 또 관심을 많이 가져. 이런 이야기. 이게 목적 부동산은 값어치가 사정없이 다운이 됐다. 불경기가 돌아서 그럼 얘는 이거 경매된 거요 채권에서 전액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억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회수를 못했다. 2천만 원 경매되면서 배당 받치면 2천만 원 우치됩니까? 요걸 묶었는데 요거는 무담보 채권으로 그대로 전송하는 거예요. 돈 뜯기는 게 아니고 무담보 채권으로 저당권에서 담보되지 않은 일반 채권으로 전송한다고 말이야. 그럼 이 2천만 원 가지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건물 뭐 토지 등 있다. 그럼 이 다른 재산에 대해서 이때는 이제 뭘 해야 되냐? 강제 집행, 강제 경매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때는 집행권을 얻어야 돼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을 얻은 다음에 강제 경매를 해야 된다고. 근데 다른 재산 있을 턱이 없고 또 강제 경매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급적이면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할 때는 담보 목적물 평가를 정확히 하고 거기에 맞춰서 돈 빌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게 이제 채무자 그 일반 재산인데 강제 집행인데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도 유달리 또 물어보러 다녀요. 참 여러분 내용 구조도 희한해. 필요 없다 하면 꼭 물어보러 와. 그 다음 저당권자 우선순위 일반 채권자와 관계 아까 가르쳐줬어요. 언제나 저당권자가 우선하고 그러나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는 예외가 좀 있네요.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채권이지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만약 저당권보다 확정일자가 빠르면 임차 등은 보증 우선 변제 받고 또 소액 임차 등은 우선 변제권이 또 최우선 변제권도 인정이 되고 특별법에 나오고 그 다음 용익권과 관련해서는 이거 상식적인 다 앞에서 가르쳐 드렸어. 용익권과 관련해서는 요 토지나 건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럼 용익권과 관계에 있어서는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됐다. 이 토지 건물 위에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이 있다. 그럼 저당권이 먼저 쓰면 저당권 우선에 경매 들어가고 낙찰되면 후순위 다 소멸하고 가르쳐 줬잖아. 반대 경우는 전송하고 이렇게. 그 대신 이제 한 개만 신경 쓰면 돼. 그 동그라미 2번에서 니은번에 이 전세권이 문제인데 시험 문제 그건 하나 물어봐요. 나머지는 앞에서 가르쳐 우선적 효력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니까 앞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우선적 효력은. 전세권의 경우는 예외가 하나가 있다고. 거기에 이제 민사집행법 91조 사항인데 어떤 경우냐. 지금 그거 하나만 이제 예외적인 거니까 갑이 건물 소유자, 을이 선순위로 전세권, 병이 후순위로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낙찰이 되더라도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 전속이 되는 거예요. 왜냐? 기간 만료 시까지 용익권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낙찰되더라도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전속한다. 이게 상식인데 여기까지는 원칙이야.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자기도 배당에 참가해서 우선 변제 받고 싶다 하고 막 그러면 91조 사항 거기에 민사집행 91조 나오고 사항에 단서를 봐보세요. 그중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자가 88조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91조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요게 예외적인 경우다. 얘도 저 배당을 받고 이사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배당 요구를 하라고 말할게.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도 외적으로 소멸이 된다. 요거 하나만 외이니까 요것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앞에서 가르쳐준 우선적 효력에 따라 해결하면 돼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거기 이제 동그라미 3번에서 찾았나요? 저당권을 쓰는 용익권 설정인 경우에서 동그라미 니은번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책에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용익권이 저당권을 실행해서 소멸되냐는 그 부동산이 최고 순위의 저당권과 우율로 정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말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시험에 나온다. 이게 저 시험이 아예 쏟아져 나오는데요. 저당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사람들 하도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주택 소유자 요 우리 제일 선순위 1번 저당권자 병이 임차인
그 다음에 정의 다시 후순위 2번 저당권자 이렇게. 여기 임차권이 중간에 끼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강학상으로 중간 임차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좀 묻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뭐냐 제일 선순위 1번 저당권자 경매 낙찰이 되면 더 말 거 없어요. 여기 다 소멸이 돼요. 따라서 임차인은 얘한테 건물 명도하고 순위에 따라서 보증금 우선 변제 받으면 되고, 확정일자 있으면 1, 2, 3, 확정일자 없으면 1, 2, 얘가 꼬레비 3으로 이렇게. 다 중간에 끼었으면 반드시 뭐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확정일자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승을 좀 우선 변제 받으니까. 근데 이런 건 안 물어봐. 문제는 이걸 물어본다 말이야. 제일 꼬레비 2번 저당권자 경매에서 낙찰이 됐을 때 2번보다 선수인 중간 임차권, 요게 존속합니까 소멸합니까, 이걸 시험에서 쏟아낸다고 말이야. 요거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청구하라도 제일 선순위 1번 저당권은 언제나 소멸해요. 얘는 목적물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고 채권에서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 경매 청구에서도 선순위 저당권은 언제나 소멸. 그럼 중간 임차권은 이것보다 후순위죠. 그럼 이게 소멸하니까 이거는 뭐한다? 자동 소멸. 이 말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여기 후순위 2번 저당권 경매에서 낙찰이 되더라도 중간에 끼었는 2번보다 선순위 중간 임차권, 요거는 자동 소멸이 된다는 것. 왜냐? 제일 선순위 1번이 소멸하니까. 따라서 이게 존속하냐 소멸하냐는 것은 경매 신청을 한 저당권하고 우열관계를 비교하면 안 되고, 누구과 광상? 최고 순위의 저당권하고 우열관계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이 중간 임차권은 언제나 소멸. 얘도 목적물 명도하고 그 다음에 순위에 따라서 보증금 배당받고.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직업병 내다 보니까 똥된장고 또 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앞전 시험은 이걸 전세권으로 바꿔서 또 사례를 출제했는데, 전세권으로 내용은 똑같겠죠. 전세권을 바꿔도 똑같이 푸시라고 말이야. 얘가 경매에도 이거 전세권 소멸하는 거예요. 요게 소멸하니까 후순위 땡. 이것만 깨우치시면 돼. 이걸 중간 임차권 그러는데 이게 시험에 한 10년째 나왔어. 10년째 사례 등으로. 이런 거 틀리면 이제 쪽팔려서 어디 가서 얼굴을 못 내밀어. 왜냐? 10년째 내는 걸 틀려버렸다는 것은 본인이 전혀 게을리로 빠졌다는 거야. 그러려면 쓸데없는 짓 했던가. 중간 임차권 떠올리라는 거요. 그 동그라미 3번에 니은번은 그대로 시험에 안 내요. 요렇게 요 말을 말해. 최고 순위 저당권과 우열관계 비교해야 된다고. 경매 신청한 A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책에 있는 그대로 낸 게 아니라 이렇게 사료를 내주는 거라고. 종전은 중간 임차권으로, 최근에는 전세권으로 바꿔서 원리는 똑같은. 무지하게 물어봐요. 그 다음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으면 되고, 우측에 국세 우선권과 관계, 시험하는 상관없는 아마 세법에 배우는 건 난 모르겠는데 이건 생활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 법정 기일 있잖아요. 신고 납부 방식은 신고일, 양도세 같은 건 자진 신고잖아요. 그런 거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당권과 우려금을 따지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납세 고지서를 발송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고지서 발송일, 그걸 법정 기일이라고 그래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면 경매 들어갈 때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가 이제 세무서에서 세금 징수하고, 그 반대면은 세금 먼저 징수하고 저당권자가, 이런 이야기. 요 건물에 저당권 쓸 때 얘 새끼가 세금 체납했을 때 그거 따지는 거라니까요. 요 경매대가 요 새끼가 세금 체납했을 거, 얘한테 돈 1억을 빌렸고 세금하고 얘 1억 원짜리 누가 우선이나 그건 묻고 있다고. 세법에서 안 배워요? 그 대신 이제 예외가 있잖아. 당해처라고. 거기 이제 책에는 두 번째, 다만 저당물에 부과된 국세 가정금, 이걸 당해처라 그러죠. 당해처는 법정기일 불문하고 언제나 세금이 우선하잖아요. 세금 먼저 징수하고, 상속세, 증여세 같은 거. 요 건물을 얘가 상속받다, 증여받다 하면 여기 뭐 공짜 세금 부과되잖아. 상속세, 증여세는 저당권자보다 언제나 세금 우선해. 나머지 세 얘가 채권 회수하고. 그 이야기잖아. 세법에 나오는. 따라서 저당권 설정과 돈 빌릴 때 항상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요 세금은 등기부에 공시 안 돼요. 얼마 체납했는가. 그러니까 꼭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세무서 가서 납세 완납 증명서 발급받으셔야 돼.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때 은행 담당자가 뭐 띄우라 하던가요? 납세 안납 증명서 띄우라 그러잖아요. 은행 담당자가. 왜 그래요? 혹시 세금에 밀린 게 있으면 은행 박살난다고 세금 먼저 증수해갖고 은행 담당자가 문책당하니까 그 등급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납 증명서 제출하고 그러잖아요. 은행 담당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개인끼리 거래해서 저당권 설정할 때도 특히 이놈이 사업은 놈이다. 그럼 100%요. 세금 체납한 거 무지하게 많아. 그러면 돈 1억 빌려주고 내가 제일 선순위다 마음 놓겠다가 돈 한 푼 내서 못하고 박살나는 경우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은행 담당자다 확인해 달라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이고 납세 안납 증명서 제출한 것이. 국세는 어디 가서 발급받으면 돼요? 세무서. 지방세는 구청 가서 해. 구청 그 세무과 있잖아요. 거기서 지방세는 띄워주잖아요. 임금 채권 그 읽으면 되고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 책이 이제 뒤집어서 또 순서를 바꿔드는데요. 일괄경매 청구권 365조 뒤에 넘기세요. 제3취득자주의 364조. 그 다음 우측으로 눈 돌리세요. 360조 법정기상권. 요 세 개는 맞물려가 있는데 세 개는 이거 순서를 잘 잡으셔야 돼. 이 새끼 이거 지금 엉터리로 써놔버렸는데 지금 366조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법정기상권이고 그 다음에 365조가 일괄경매청 이것도 시험에서 무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364조가 제3취득자 변제권인데 이 법조문 순서가 366, 65, 64조 나와있듯이 요 세 개는 관련지어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 책도 쓸 때 이걸 잘 써야 돼. 먼저 이제 법정기상권부터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 책은 이제 거꾸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법정기상권, 일괄경매권, 제3취득자 변제권. 먼저 360조 법정기상권은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걸 말해요.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의 을 소유다. 얘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건물 위에다만 또는 토지 위에다만 저당권 설정했다. 서로 별개 독립부동산이니까. 자, 토지 위에다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가정을 하자 그 말은. 나중에 변제 안 했다. 그럼 얘는 토지만을 경매한다. 그럼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졌다. 토지는 낙찰자에게, 건물은 을에게. 그러면 원래도라면 이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으니까 얘는 얘한테 건물 철거 청구해야 되겠지만 이거 철거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오고 이 경우는 저당권 실행 결과 급작스럽게 소유자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건물을 소유하게 한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얘 앞으로 지상권 등기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 말. 갑자기 소유자가 달라지다 보니까 따라서 이런 재반 사정을 감안해서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지기만 하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건물을 소유하게 한 지상권 설정 계약 등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상에 자동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걸로 간주해준다. 여기에 366조 법정기상권이다. 저번 시간에도 가르쳐 줬어요. 여기 306조 법정기상권하고 지상권에서 배운 간섭법상의 법정기상권 두 개가 실무에서 경매에서 그래서 시험에서 집중 출제된다고. 양자는 스토리는 똑같고 뭘 항상 유념해서 살펴보는다 신신당부했어요. 360조 법정기상권하고 간섭법상의 법정기상권 스토리는 똑같아.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였다가 찢어졌다. 이게 똑같은데 뭘 살펴보라고 내가 신신당부했나요?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원인을 유념하시라고 신경 쓰라고 그랬죠. 이 경우는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 달라진 거예요. 간섭법상의 법정기상권은요. 매매 등을 통해서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게 차이점이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스토리는 똑같고. 그러면 여기 이제 306조 법정기상권의 내용은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요 을에게 토지상에 자동으로 지상권 취득. 그러면 토지 낙찰자는 토지 사용권자 건물 소유자가 있으니까 얘한테 철거 청구 뭐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366조 법정기상권에서 가장 핵심 요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상에 반드시 건물이 현존해 있을 것. 요게 핵심 포인트라고 합니다. 306조 법정기상권에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상에 건물이 현존이 있어야 된다. 칠판의 사례처럼. 따라서 거꾸로 뒤집어서 이런 경우 지금 이 토지가 나대지 맨 땅이라고 말할게. 이 상태에서 얘가 1억 원을 빌리고 이 토지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왼쪽 사례하고 차이점 살펴보는 거야. 왼쪽 사례고는 저당권 설정에 건물이 이미 있었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나대지라고 하면 건물이 없었고, 그러면 얘가 나대지 상태에서 1억 원을 빌렸다는 것은 이 나대지의 담보 가치를 2억 정도로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 1억 빌렸다 그 이야기인데, 여기가 2억짜리라서 2억 빌려주는 정신병자 없어요. 그건 돈 뜯긴다고. 2억이면 절반 정도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 여기 이자 연체제 등의 플러스에 우선비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억 정도 파악해서 빌려줬는데, 문제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이렇게 나중에 설정자가 건물을 촉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얘가 건물을 딱 지었다고 말이야. 또 순서 밟으면 변제안했다. 또 토지만을 경매해서 저당권 실행 결과 또 소유자가 탈락했다. 결과는 왼쪽 사례하고 비스무리하게 뒀는데, 이 경우는 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이상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왼쪽과 달리. 왜 그러느냐? 이 경우도 법정 이상권 인정이 되면 저당권자 개박살난다고 말이야. 지금 저당권의 설정일 당시엔 나대지였기 때문에 담보가치를 2억으로 파고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예상치 못하게 나중에 얘가 건물을 지었어요. 저당권 실행과 소유자가 달라진다. 이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똑같이 법정 이상권 인정이 되면 토지 낙찰자는 건물 철거 못 시키죠. 법정 성립되니까 철거 못 시키면 토지의 담보가치 사정이 떨어지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토지 사용 못 하잖아. 이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철거 못 시키면 이게 토지 낙찰되면 사용이 떨어져요. 그럼 얘는 채권에서 다 모한다고 이렇게. 이 말 알겠나요? 따라서 거꾸로 법정에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자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갑이란 놈이 얘가 지금 야 토지에 저당권 설정자 돈 좀 빌려주라 그러면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간다. 소유자 달라진다. 법정상 성립한다. 그러면 철거 못 시킨다. 토지의 담보가치 떨어진다. 그래 돈 조금만 빌려주자. 이건 미리 예측하니까. 또는 빌려주지 말자 이렇게. 근데 이 경우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얘 박살이 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나대지 위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촉조한 경우는 저당권자 보호를 해서 법정상 성립이 안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 토지 낙찰자가 얘한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그런데 여기 우측 사례의 경우도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요 경우에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에서 성립이 안 되니까 얘가 철거 청구 들어가는데 이게 또 철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도가다 보니까 철거하러 가면 집행관 달고 불도저 몰고 철거로 가면 이 식구들 다 앞에 들어놓는다고 말이에요. 나 같이 깔아보라고. 이거 쉽게 철거 못해요. 이게. 더 나가서 썽썽이 서 있는 건물 철거하니까 사회경제도 커다란 손실이 오고 이게 이제 건물을 철거한다 하더라도 철거하는 게 힘드니까 토지가 쉽게 낙찰이 안 되고 빨리 낙찰이 돼야지 저당권의 채권 해소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 경우에 경매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썽썽이 서 있는 건물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 커다란 손실이 오니까 이런 경우는 차라리 이런 방법을 쓰자 그 말이에요. 어차피 건물도 채무자 거지 않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으니까 토지만을 경매되지만 이것도 얘 거니까 차라리 저당권자가 세트로 이 경우는 경매해보라 해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나중에 설정자가 건물을 집중한 경우는 법정 저당권은 성립이 안 되니까 대신 이거는 365조로 넘어가서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 청구권을 갖게 돼요. 따라서 얘가 건물도 얘 거니까 세트로 경매를 하라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토지 건물을 동일하게 낙찰을 딱 시켜줘요. 그러면 건물까지 필요로 한 사람은 두 개를 세트로 낙찰을 받겠죠. 그러면 이 건물 철거 안 해도 되고 두 개 세트로 경매 붙이면 토지만 경매 붙이고 요걸 철거할 때보다 쉽게 낙찰이 돼요. 쉽게 낙찰이 되니까
저당권자는 채권에서 빨리하고, 더 나아가서 얘도 건물을 철거할 때보다도 세트로 경매 들어가면 한 푼이라도 건지니까 두루두루 이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365조에서 일괄경매 채권 인정이 돼요. 줄기 잡았나요? 이때 방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것까지 경매하냐? 요 건물이 얘 거니까. 따라서 일괄경매 청구에도 가장 핵심은 뭐냐? 저당권 설정자가 나중에 건물 축조하고 현재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괄경매 청구한다고. 따라서 얘가 이제 나중에 건물을 축조했는데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얘가 일괄경매 청구 못해요. 건물이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 잡았나요? 더 나아가서 얘 말고 제3자가 건물 축조한 경우도 일괄경매 청구를 못하는데, 이번에도 나대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1억 원 빌려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토지는 얘 거기 때문에 얘가 저당 목적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 얘가 소유권 취득했다, 또는 빌려주어서 재산권이나 전세권 취득했다. 그럼 이런 애들은 토지 위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후순위로 나중에 이런 권리를 취득한 애들인데, 이런 애들을 세트로 묶어서 우리가 제3취득자 그래요. 그럼 이런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기 전에는 자기들이 취득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를 해요. 그러나 나중에 얘가 변제안해서 얘가 경매 낙찰이 되면 후순위이기 때문에 경락과 동시에 소유권 날라가고 재산권 전세권 싸그리 소멸이 돼요. 이런 애들을 제3취득자로 게. 그런데 문제는 이 제3취득자가 이 토지를 바라만 보기 위해서 빌리고 매수한 건 아니지 않냐 말이야. 해서 제3취득자가 여기에 건물 축조했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사례가 나오면 두 마리 껍질. 첫째, 법정지상권 물 건너갔다 빨리빨리 판단해야 돼. 나중에 건물 지었으니까. 둘째, 일괄경매 청구 물 건너갔다. 왜? 요거 얘가 지은 거 아니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판단하셔야 돼요. 이 말 어떻겠나요? 사례 문제 많이 나오니까. 법정지상 성립되려면 건물이 서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지었잖아. 물 건너갔죠? 일괄경매도 물 건너갔죠? 얘가 지은 거 아니니까.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 경우는 만약에 저당권자가 토지만을 경우 낙찰이 되면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니까 건물 날라가고 일괄경매 청구도 못하고, 그러면 제3취득자는 2중 3중으로 개박살 난다고 말이에요. 낙찰과 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재산권, 전세권 싸그리 없어지고 자기가 지어놓은 건물 철거 들어가고 손실이 엄청나죠. 그러면 이 경우는 제3취득자 입장에서는 얘가 경매 못하도록 목숨 걸고 막아야죠. 경매 막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얘가 돈 안 갚으니까 경매하잖아요. 그럼 나라도 얘를 대신해서 돈 갚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두게 된 것이 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권하고 말이야. 이런 경우는 제3취득자라도 얘를 대신해서 변제하도록 하자 그 말이야. 그러면 변제해버리면 저당권 소멸 경매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취득한 권리 보존하고 건물도 그대로 보유하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대신 갚아서 얘한테 구상권 행사하면 돼. 여기 364조 제3취득자 변제권하고 있게. 따라 366조, 65조, 64조는 줄거리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책 읽어봐야 문제 손도 못 대. 이 줄거리를 잘 잡으시라고. 그런 다음에 366조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책은 좀 거꾸로 써놓은 거고. 먼저 3인조 법정이사건 의회에서 동그라미 2번 점검 딱 하고, 간섭 저번 주에 가르쳐준 간섭법상의 법정이사건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60조 법정이사건은 강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정이사건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맺더라도 다 무효예요. 법정이사건은 그대로 인정이 돼. 점검 딱 하고, 요건에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까 핵심 요건. 따라서 동그라미 1번 나대지와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는 법정 성립이 안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유는 아까 가르쳐 줬으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여기 저당권 성립 건물이 없었는데 저당권자 양해를 얻어서 나중에 건물 지었다. 이런 경우도 법정에서 성립이 안 되고. 왜냐? 얘가 양해를 얻어서 얘가 건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게 등기부에 공시가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이 토지를 낙찰 받을 때 토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항상 권리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를 꼭 확인하게 돼 있어?
여기에 건물이 써 있으면은 건물이 언제부터 있었는가를 꼭 얘는 확인할 거라고 말이야. 확인해 봤더니 건물이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나중에 지었더라. 그럼 법정은 성립이 안 되니까 얘는 토지만 마음대로 낙찰 받아. 이거 철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철거하고 새 건물 짓자죠. 근데 얘가 나는 이자 양해로서 건물 지었으니까 철거 뭐한다? 법정에서 인정해달라? 그럼 얘는 이자의 양해사항을 알 수가 없잖아요. 등기부에 공시가 안 되니까. 그럼 얘 낙찰자에게 불치고 손해를 주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건물만 서 있으면 법정 성립을 예측하니까 그 건물이 미등기 무가 건물로 상관이 없고 이런 거 틀리면 정말 학교하기 힘들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는. 이 건물만 서 있으면 얘가 법정 성립 예측을 다 한다고. 이 건물에 요 건물이 등기되었냐 행정권 허가 받았냐 그런 거는 고려 대상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이 경우에 이제 토지의 저당권을 쓴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 그럼 얘는 법정 성립을 이미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하든 또는 증개축을 하든 법정상권은 그대로 성립이 돼요.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그 대신 뭐만 조심하면 되느냐. 그 법정상권의 내용이라든가 범위, 존속기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신건물이 아니라 구건물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 다시 이야기해. 360조 기초는 요거예요. 저당구성자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법정 성립 예측하니 거기다 초점 맞춰서 공부하라고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따라서 저당구성자 건물이 있었으면 이미 법정 성립을 예측했으니까 이거 철거하고 새 건물 짓든 증개축을 하든 법정 성립이 된다니까 이미 예측하고 있으니까. 그 대신 법정사건 존속기한 내용 범위는 신건물이 아니라 구건물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말이에요. 그것만 조심하라고 말 안 속도록. 그 다음 그 밑에 판례에서 1번 이런 것도 외우지 말고 얘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상의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말이에요. 얘가 건물을 건축 중 완공된 게 아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건물이 비로소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그래서 법정에서 성립이 안 되면 큰일 나겠죠. 왜 그래요?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건축 중인 건물이면 가장 새 건물이죠. 안 그래요? 근데 건축 중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소유자 달아질 때 여기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당시에 건물을 건축 중 완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정 성립 안 된다? 그럼 새 건물 철거해야죠. 사회경제로 가장 커다란 손실이죠. 그러니까 법 공부를 아는 생뚱이라고 하더라도 요거 철거하면 안 되니까 법정사건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죠. 이게 안 그래요? 제 개인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없이 외우면은 아무 생각이 안 되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런다고 말이에요. 신축 중인 경우는 더더욱이 법정에서 성립이 돼야죠. 그 다음 거기 2번에 공동저당의 경우 3번은 무셔도고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판례 외워봐야 문제 못 푸니까 판례는 지금 완전히 얘가 지금 압축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지금 정신 바짝 차려한 거예요. 이 공동저당에 관한 판례들이 유달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요걸 지금 단계별로 구별해서 정리 꼭 하셔야 돼요. 먼저 토지하고 건물이 딱 있다. 그러면 실무상으로는 보통의 경우는 토지에 대한만 저당권 설정한다 이런 게 아니고 토지 건물 2개 부동산 위에 모두 저당권을 설정해줘. 이런 거를 공동저당.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 설정 이게 공동저당이죠. 그럼 실무상으로 공동저당이 많이 활용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단 말이에요. 토지 있으면 건물 있고 2개 세트로 저당권 설정. 그럼 저당권은 2개가 성립이 되겠죠. 토지 위에 저당권 하나, 건물이 하나. 여기가 공동저당. 그러면 첫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공동저당의 경우에 기본 원칙, 채무자가 변제 안 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2개를 모두 경매 청구했다. 해서 건물은 A에게, 토지는 B에게 저당권 실행과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소유자에게 360조 법정에서 성립하는가. 일단 법정이사건이 성립이 되고 여기서 이유가 아주 중요해요.
왜 법정에서 성립되느냐?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에서 성립되면 토지 낙찰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 못하겠죠. 그러면 이 토지의 낙찰 대금은 당연히 사정없이 떨어져요. 이거 철거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저당권자는 토지 매각대금 가지고는 자기 채권을 다 회수를 분명히 못할 거라. 낙찰하면 떨어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회수하지 못한 부족분은 어디서 만회하면 되느냐? 건물도 같이 경매 들어왔으니까 건물을 매각대금에서 여기 부족분을 회수하면 된다 그 말. 그러니 여기는 법정이사건이 건물 소유자가 성립되더라도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일이 없다. 요게 이유야. 요 이유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겹쳤나요? 따라서 일단은 공동저당의 경우도 법정이사건이 성립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칠판 봐야 돼요. 그 판례 예외봐야 문제 못 푼다 그러네요. 판례는 지금 완전히 지금 토막을 지나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이번에는 동일한 사안에서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는데 얘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러면 철거하면은 일단 건물 위에 저당권은 소멸이 돼요. 토지 위에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고 목적물 없었으니까 철거하면. 그런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 요 토지 소유자가 다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철거하고 신축을 했는데 신축 건물 위에 다시 토지 저당권하고 동순위 저당권을 다시 설정을 해줬어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갔죠.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신축 건물 위에 다시 저당권 설정했다면 토지 저당권, 동순위 저당권을. 그러면 아까 처음 사례하고 똑같아졌죠. 그러면 얘가 변제했을 때 두 개를 모두 경매 똑같이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러면 당연히 건물 소유자에게 똑같이 법정이사건이 또 인정이 돼요. 이유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인정되면 토지 낙찰대금 떨어진다. 그럼 토지 매각대금 채권에서 다 뭐한다? 그 부족분은 건물 매각대금 회수하면 되니까 얘한테 분리할 게 없다. 이런 이유예요. 그 다음에 3단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동일한 사안에서 건물을 또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신축을 했는데 또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건물 위에다가 토지 저당권하고 동순위 저당권을 다시 설정 안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토지 위에다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죠. 건물에는 저당권 설정 안 되어 있죠. 이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 안 하면 이번에 얘는 토지만을 경매한다 그 말이에요. 건물을 경매 못하죠. 다시 저당권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따라 토지만을 경매해서 저당권 실현 결과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 경우는 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이사건이 인정이 안 된다. 요게 거기 저 책에 쓰여있는 요 마지막 것만. 이 경우는 이제 법정이사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왜 그러느냐? 만약 이 경우도 법정에서 성립이 되면 또 똑같이 생각하세요. 건물 철거 못 시키니까 토지 낙찰대금 사정이 떨어져요. 그럼 이 토지 매각된 가지고 채권에서 다 못해요. 그럼 회수하지 못한 부족분이 생겼는데 아까 1번, 2번의 경우는 그 부족분은 건물 매각된 가지고 대신 회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불이익을 면했는데 이번에 여기에 저당권 설정이 안 돼서 경매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분을 요거까지 회수 못해. 그러니까 법정에서 성립하면 얘 박살난다고. 따라서 이건 철거 들어가야 되고 따라 법정에서 성립이 안 되고 대신 이 경우는 또 무엇을 물어보느냐. 이 세 번째 사례의 경우는 마치 나대지상에 먼저 저당권을 설정이 되고 나중에 건물이 축조된 것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따라서 대신 이 경우는 조금 전에 가르쳐준 365조에 따라서 저당권자는 일거경매 처우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가 가요. 이 단계별로 구별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여기서 핵심. 그 이유를 물어봐. 책에는 지금 많이 빠져있지만 기타 공동저당에는 판례가 계속 요즘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책에는 지금 기초만 써 있고 그 판례도. 나머지 거는 나중에 유학책 갖고 강의할 때 제가 쓴 책 가지고 이제 가르쳐 줄 건데 유학집은 그때 나머지는 최근 판례들은 배우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이라고 말할게. 따라서 이유를 잘 깨우쳐 놓으라는 거예요. 공동저당의 경우에 원칙 법정에서 성립한다. 철거하고 신건물 짓다 동순위 저당권 또 설정이 되면 같이 성립한다. 이유가 뭐냐? 이유 잘 깨우쳐라고. 책에 쓴 2번 판례는 요 마지막 것만 써놓은 거예요.
이 경우는 대신 이제 일괄경매권이 또 인정이 된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 소유할 것, 동일인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져야지 법정에서 성립되는 거니까.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되는가? 여기는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가 되는데, 이때 동그라미 1, 2번 판례가 요즘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는 거. 동그라미 1번은 거기 나온 대로 외압에 문제 못 보고 사례 문제로 자주 우리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집중하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의 동일인 소유금을 하면 건물 등의 제3자의 양도가 되더라도 법정 이사권은 그대로 성립이 된다. 이 내용인데 사례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은 또 을 소유고, 이 상태에서 토지 위에다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고, 그러면 법정이상 성립돼요. 토지만 경매했다 A한테 법정이 성립이 되는데, 문제는 저당권 실행하기 전에 이 건물을 을이 병에게 또 매각을 했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현재 병에 넘어갔죠. 을로부터 병에게. 토지는 그대로 했고 토지에 저당권 설정이 됐고, 이때 이제 나중에 얘가 변전하니까 얘는 당연히 토지만을 경매했고 토지가 정에게 낙찰이 됐고,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결과 토지는 낙찰자에게, 건물은 병에게,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 건물 양수인 병에게 366조 법정이 성립되는가? 요걸 물어보는 사례인데 결론은 성립된다는 건데, 우리 시험은 왜 성립되는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지문을 통해서 사례로 출제를 했다 그 말. 따라서 그 과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본다는 거예요. 결론만 해갖고 문제 못 풀어. 원래 사법고시라든가 변리사라든가 조금 고급 직종으로 쳐주는 시험들은 판례도 결론만 시험에서 낸 게 아니라 그 판례 결론이 다 과정을 시험에서 물어봐요. 근데 우리 중개사도 요즘에는 판례 결론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문제가 갈수록 증가가 되고, 저번에 같은 경우는 종합 문제가 증가가 되고, 이제 문제가 아주 세련되게 출제가 되고 있다. 쪼가리 문제가 아니라. 결론이 이렇게 되는데 왜 그랬는가? 그 과정을 지금부터 묻는다 말이야. 먼저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권 설정이 됐고 건물이 병에게 매각이 되었어요. 그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병에 넘어갔다는 거. 저당권이 지금 실행되기 전에 여기서부터 지금 따질 줄 알아야 돼요. 토지 건물의 동일인 소유였다가 건물 매매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럼 현재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는 거예요. 토지는 을 거니까. 현재 건물은 나무 토지에 서 있잖아요. 이것도 시험에서 물어봐. 그럼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가? 이것도 시험에 묻는다고. 현재 건물은 나무 토지에 서 있잖아요. 매매 결과 소유자 달랐으니까. 그런데 얘는 얘한테 건물 철거 청구 못해요. 이해 그랬겠나요? 저번 시간에 가르쳐줬어. 동일인수다 매매가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가 뭐가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묻는 거 이거. 관습법상 법정이사권이 인정이 되니까 그렇게. 따라서 관습법상 토지 외에 얘가 지상권을 취득하니까 얘는 철거 청구 못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현재 얘는 관습법상 법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얘가 돈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 토지를 경매, 토지가 정에게 낙찰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 묻는 게 이거예요. 저당권 실행자가 토지가 낙찰이 되면 이 건물 소재가 가졌던 관습법상의 법정이사권은 존속하는가 소멸하는가, 이걸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지겹도록 출제. 동일한 토지 위에 저당권하고 법정지상권하고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따져보라고 말이에요. 저당권자가 시간사로 먼저 성립됐죠. 저당권 먼저 나중에 매매가 소유 다를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 이 토지에 성립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립했잖아요. 그럼 시간선으로 이게 우선하잖아. 그럼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낙찰되면 후순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경락과 동시에 뭐한다? 소멸. 요게.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얘한테 철거해라 청구가 되는데, 철거하면 사회경제가 커다란 손실이니까 3단계 다시 몇 조가 적용된다? 360조 법정지상권이 얘한테 인정이 된다. 요 스토리예요. 만약에 얘가 취득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토지가 경락될 때 소멸한 데가 존속이 되면
366과 적용될 일이 없죠. 이미 법정사건 인정이 되니까. 근데 이게 경락은 뭐하니까 소멸하니까 다시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60조 법정사건 얘한테 인정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근데 건물이 제3자 양도된 경우도 법정이상권이 건물 소유 인정이 된다.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시험에서 묻더라고 말이에요. 제배가 연구 잘하세요. 그 다음 동그라미 미등기 건물도 저번에 관습법상의 법정사건을 가르쳐줬어요. 요즘 시험에 넘버원으로 출제가 된다고. 이 판례는 미등기 건물의 판례는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도 같이 물어보는 판례인데 우리가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 요걸 배웠고 저번 시간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신축했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 이때 토지 건물을 일체로 을에게 매각을 했다. 매매 결과 토지 건물 일체로 매매 결과 자 건물은 내가 갖기로 하고 토지만을 팔았다. 이런 경우 아니 지금 일체로 팔았다. 저번 시간에 이제 이것부터 가르쳐 드렸고 그렇게 건물을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건물은 내가 갖고 토지만을 팔았다. 그럼 미등기 건물 소유할 때 관습법상 인정이 된다. 이것부터 기억하라고 가르쳐 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세트로 매각을 했다. 그 이야기고 그러면 매매 결과 지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는 이전이 되고 건물도 세트로 양도했지만 이게 미등기니까 얘한테 건물은 소유권이 안 넘어오고 그럼 형식적 놓고 보면 건물은 그대로 매도인이 소유자 토지는 을이 소유자 이 매도인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에서 인정이 되는가 이걸 가르쳐 줬는데 관습법상의 법정에서 인정될 일 없고 왜냐 건물도 사실상 얘한테 처분권이 있으니까 법정에서 인정해 줄 필요 없잖아요. 철거 청구하면 지금을 날아가니까 가르쳐줬죠. 근데 이게 한 단계 더 나갔을 때 여기 저당권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1억 원 빌려주고 현재 얘는 토지하고 건물을 모두 매수했지만 토지는 얘 거지만 건물은 얘 거 아니죠. 근데 이 상태에서 토지 위에다만 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말할게요.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변제 안 하니까 토지를 경매 토지가 비익에 낙찰이 됐을 때 건물 소유자 을에게 360조 법정사고 인정이 되는가? 요걸 묻었는데 360조 법정사고 인정될 일이 없다는 것. 왜 그래요? 저당권 설정된 기준으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니까. 건물까지 매수했지만 건물이 미등기냐 얘가 아니다. 그 이야기야. 그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판례. 따라서 이 경우는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도 같이 물어보고 306조 법정이상권 물어보는데 동그라미 1, 2번에 시험에 쏟아진 이유가 있어요. 사례 등으로.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366조 법정이상권하고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 시험에 쏟아나온다고 그랬죠. 실무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시험에서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거기 동그라미 1, 2번 판례예요. 1번 아까 말한 것처럼 관습법상의 법정도 같이 물어보고 306조 같이 물어보고 동그라미 미등기 건물도 간섭법상 법정이상권하고 306조를 같이 물어보니까 내가 출전이다. 그럼 나는 이거 1번으로 내버려.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력 획득 제대로 해버려.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사례 문제 등으로. 집에 가서 동그라미 1, 2번은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이 같이 관련지어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토지 건물에 저당권 설정됐고 그 다음에 경매로 토지 건물 이게 이 자식 이게 똥틀어서 나쁘세요. 동그라미 3면 그냥 경매하면 큰일 나요. 이 366조는 반드시 무슨 경매 안 한다고.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어요. 요거는 무슨 경매를 말해요? 담보권 실행 경매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경매하면 큰일 난다고. 이 새끼 어떻게 이 새끼 법정 공부가 아닌가 이거. 여기서는 저당권 실행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 말을 말한다고. 강제 경매는 저번 시간에 배운 간섭법상 법정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 구별하셔야 된다고. 제 말 알아들어요? 여기 경매는 얘는 그냥 경매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큰일 난다고. 담보권 실행 경매 말을 말해요. 그 명확 제시가 됐냐면 강제 경매는 360조가 아니라 무슨 지상권 넘어가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 강제 경매는 구별하셔야 된다고 말 이거를. 그냥 경매 이뤄보면 큰일 난다고 이거. 그 다음
성립식 읽으면 내용도 저번에다 가르쳐준 거 참고서 읽으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앞으로 넘겨서 뭐로 가야 되느냐, 365조로 가야 돼요. 저기 343페이지로. 나대지상의 건물이 나대지상의 저당구 설정되고 나중에 건물이 축지된 경우, 이 경우는 법정에서 성립이 안 되니까 이제 몇 조로 넘어간다. 365조로. 그게 이제 343페이지 나와요. 일괄경매 청구권이니까. 마지막이니까 5분만 쉬었다 오세요. 5분만 이번에는 5분만.